17살에 사약을 받은 왕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고 12살에 아버지마저 떠나보낸 소년.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자신을 지키려던 충신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왕.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왕 단종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441년 음력 7월 23일 조선 궁궐 동궁전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자빈 권씨가 오랜 상고 끝에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첫 적장손이자 세자 문종의 아들. 조선 왕실은 이 아이의 탄생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자빈 권씨는 아이를 낳은 다음 날 산후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24살의 나이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어머니의 얼굴도 모른 채 유모의 품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아버지 문종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어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문종에게는 아들 못지않게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건강이었습니다. 문종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고 병치레가 잦았습니다. 등에 난 종기가 낫지 않아 끊임없이 고통받았고, 만약 자신이 일찍 죽는다면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할아버지 세종대왕 역시 같은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이 손자에게 홍위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말했습니다. 크게 빛나라는 뜻이다. 이 아이가 조선의 미래를 밝혀줄 것이다. 하지만 그 이름과는 달리 이 아이의 앞에는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종의 할아버지는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세종대왕이었습니다. 한글을 창제하고 해시계와 치구기를 만들었으며 과학과 문화의 황금기를 이끈 성군. 세종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맏아들 문종이 세자였습니다. 문종은 아버지 세종을 닮아 학문을 깊이 사랑한 왕세자였습니다. 그는 직접 화차를 개량하고 천문 관측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신하들은 문종이 왕위에 오르면 세종의 업적을 이어갈 훌륭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문종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타고난 병약한 체질이었습니다. 특히 등에 난 종기는 수년째 낫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갔습니다. 세종은 말년에 이르러 아들과 손자의 미래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문종이 오래 살지 못하면 어린 손자 홍위가 왕위를 이어야 하는데 과연 어린 왕이 거친 정치판을 버텨낼 수 있겠는가? 세종의 걱정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은 형 문종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문종이 책과 학문을 가까이 한 반면 수양대군은 말타기와 사냥, 그리고 무예를 즐겼습니다. 세종은 수양대군의 강한 야심을 일찍부터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죽기 전에 황보인, 김종서 등 원로 대신들을 불러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내 손자를 잘 보필해달라. 어떤 일이 있어도 왕통을 지켜달라. 1450년 2월 세종대왕이 승하했습니다. 제위 32년, 향년 54살이었습니다. 문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건강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문종은 재위 기간 내내 병상에서 정사를 처리해야 했고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종은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어린 아들이 안전하게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하지만 아버지의 그 간절한 노력조차 아들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452년 음력 5월 14일 문종이 제위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39살. 모두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12살 소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태어나자마자 떠났고 할아버지도 2년 전에 돌아가셨으며 이제 아버지마저 곁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에 혈육이라고는 삼촌들과 고모들 뿐이었습니다. 문종의 유언에 따라 황보인,
김종서, 남지 등 원로 대신들이 고명 대신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고명 대신이란 선왕의 유언을 받들어 어린 왕을 보필하는 대신을 말합니다. 특히 김종서는 조선 최고의 무장이었습니다. 세종 시절 북방의 여진족을 물리치고 두만강 유역에 육진을 개척한 전쟁 영웅. 나이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렁찬 목소리와 강인한 체력을 자랑했습니다. 김종서는 선왕 문종의 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어린 주상을 지키겠습니다. 1452년 음력 5월, 단종이 조선의 6번째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12살의 소년이 용상에 올라 신하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정전에 도열한 신하들 사이에서 단종의 몸은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어린 왕의 즉위를 바라보는 신하들의 시선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이 어린 왕을 지켜야 한다는 충성의 눈빛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것이 기회라고 보는 야심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심의 눈빛 중 가장 날카로운 것은 수양대군의 것이었습니다. 수양대군,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 단종의 삼촌. 그는 어릴 때부터 형 문종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문종이 경연에서 학자들과 토론할 때 수양대군은 교외에서 말을 달리며 활을 쏘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수양대군의 무예 실력을 칭찬하면서도 그의 야심을 경계했다고 합니다. 수양대군은 단순한 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석가보라는 불경을 직접 편찬할 정도로 학식도 뛰어났고 사람의 마음을 읽고 조종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 문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감히 야심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종이 병으로 쓰러지고 12살짜리 조카가 왕위에 오르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양대군은 본격적으로 세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행보는 참모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명회, 과거에 낙방하고 떠돌던 서생이었지만 전략적 두뇌는 당대 최고였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를 만나자마자 그의 비범함을 알아보았고, 한명회는 수양대군에게서 자신의 야망을 실현할 기회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필요로 했고 위험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또 한 명의 핵심 참모는 권람이었습니다. 권람은 김종서의 측근이었지만 수양대군의 편으로 돌아서면서 조정 내부의 정보를 넘겨주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에게 명확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김종서가 살아있는 한 대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를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김종서는 육진을 개척한 전쟁 영웅이자 조정에서 가장 강력한 대신이었습니다. 무인 출신답게 호위 병력도 갖추고 있어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1년 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무사들을 하나둘 모으고 궁궐 호위 무관들 중에서도 자기 편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충직한 왕실 종친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어린 단종 앞에서는 자상한 삼촌 노릇을 했고 김종서 앞에서는 정치에 관심 없는 척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면 뒤에서 역사를 뒤바꿀 것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453년 음력 10월 열흘, 계유년에 그 밤이 찾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한양의 어둠이 내리자 수양대군은 자신의 사저에 무사들을 집결시켰습니다. 그 수는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수양대군은 무사들 앞에 서서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역적을 처단한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는다. 첫 번째 목표는 김종서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직접 김종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김종서는 육진을 개척한 노장으로 호위 병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의 교서를 가져왔다는 거짓 명분을 내세워 문을 열게 했습니다. 김종서가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수양대군의 호위무사가 철퇴로 김종서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70이 넘은 노장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지만 곧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이놈, 네가 감히 하고 외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무사들이 달려들어 김종서에게 추가로 칼을 휘둘렀고 마침내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김종서를 제거한 수양대군은 곧바로 다음 목표로 이동했습니다. 한명회가 이끄는 별동대는 황보인의 집으로 향했고 다른 무사들은 조국관, 이양 등 고명대신들의 집을 동시에 급습했습니다. 그날 밤 한양의 여러 집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고명대신들은 차례로 쓰러졌고 그 가족들까지 화를 입었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에 수양대군은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궁궐 호위 병력은 이미 수양대군의 편에 선 무관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어린 단종 앞에 무릎을 꿇고 아뢰었습니다. 역적 김종서 일당이 왕실을 위협하고 있었사옵니다. 신이 나서서 처단하였습니다. 13살의 단종은 삼촌의 갑옷에 묻은 핏자국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켜주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졌다는 것은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계유정난입니다. 조선 건국 이래 최초의 왕실 내부 무력 쿠데타. 이 하룻밤으로 조선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조정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등 단종을 보필하던 고명대신들은 모두 죽었고 그 자리를 수양대군의 측근들이 채웠습니다. 수양대군은 스스로 영의정부사에 올라 국정 전반을 장악했습니다. 왕은 단종이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모두 수양대군에게 있었습니다. 조정의 모든 결정은 수양대군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관리의 임명과 파면, 정책의 수립과 폐지, 심지어 외교 문서까지. 단종은 이름뿐인 왕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이 시기 단종의 모습이 안타깝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조회에서 단종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놀라서 이유를 물었지만 단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편이었던 사람들은 모두 죽거나 쫓겨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신하들은 모두 삼촌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수양대군은 더 나아가 자신의 권력을 제도적으로 공고히 했습니다.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왕명출납을 자신이 직접 관장했으며 군사권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단종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13살, 14살의 소녀는 매일 밤 홀로 침전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실록에는 단종이 밤마다 아버지 문종의 어진 앞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 생각이 소년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을 것입니다. 1455년 윤 6월 수양대군은 마침내 마지막 단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측근 신하들을 동원하여 단종에게 양위를 압박했습니다. 양위란 왕이 스스로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15살 소년이 스스로 원해서 왕위를 내려놓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실상은 강압에 의한 찬탈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측근들은 연일 단종에게 양위를 청원했고 조정에서는 양위를 지지하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수양대군이 뒤에서 조종한 것이었습니다. 단종은 처음에 양위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더 이상 자신의 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단종은 눈물을 흘리며 양위 교서를 내렸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어리고 덕이 없으니 왕위를 삼촌에게 물려주겠다. 이 말이 진심이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실록은 승자의 기록이기에 단종의 진짜 심정은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왕위를 내려놓은 단종은 상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수강궁으로 물러났습니다. 수강궁은 태종이 세종에게 양위한 후 머물렀던 곳으로 지금의 창경궁 자리입니다.
수양대군은 드디어 왕좌에 올라 세조가 되었습니다. 세종의 유산을 이어받은 것은 학자 문종도 어린 단종도 아닌 피로 왕좌를 차지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비극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종을 향한 충절을 지킨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조정의 대부분의 신하들은 침묵했습니다. 권력의 향방이 결정된 이상 살아남기 위해서는 순응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고개를 숙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이 6명의 신하는 목숨을 걸고 단종 복위를 계획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역사의 길이 남을 사육신입니다. 사육신의 중심인물은 성삼문이었습니다. 성삼문은 세종 시절 집현전 학사로서 한글 창제에 참여한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는 문종에게 깊은 은혜를 입었고 어린 단종에 대한 충성심이 남다른 인물이었습니다. 박팽년 역시 집현전 출신으로 성삼문과 절친한 벗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세조의 찬탈을 결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육신은 은밀하게 모여 거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1456년 6월 명나라 사신 환영연회가 창덕궁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세조가 직접 연회에 참석하는 이 날이 거사의 적기였습니다.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유응부가 벼룬검으로서 세조의 옆에 칼을 들고 서게 되는데 연회 도중 성삼문이 신호를 보내면 유응부가 세조를 베고 동시에 대기하고 있던 무사들이 세조의 측근들을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 단종을 다시 왕좌에 앉히는 것. 계획은 치밀했고 성공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사육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거사 직전 계획에 참여했던 김지리 장인인 정창손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정창손은 즉시 세조에게 밀고했습니다. 사육신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세조는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사육신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세조가 성삼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성삼문이 피투성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나으리가 어찌 나의 임금이 되겠습니까? 나의 임금은 산광 전하뿐입니다. 세조를 나으리라 부른 것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최후의 저항이었습니다. 박팽년도 끝까지 항변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절개를 벌인다면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사육신은 모두 능지처참에 처해졌습니다.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연좌제로 죽거나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단종을 지키려던 마지막 희망마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사육신의 복위 시도가 실패하면서 단종의 운명도 결정되었습니다. 세조는 단종이 살아있는 한 이런 시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457년 세조는 단종을 상왕에서 노상군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왕의 칭호마저 빼앗긴 것입니다. 왕에서 군으로. 이것은 단순한 칭호의 변경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부정이었습니다. 노상군으로 강등된 단종은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되었습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는 험준한 상일로 닷새가 넘게 걸리는 거리. 17살의 소녀는 가마도 아닌 초라한 행사액으로 그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청령포는 서강이 세면을 감싸고 뒤쪽은 깎아지른 절벽으로 막힌 천연의 감옥이었습니다. 배를 타지 않으면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없는 곳. 단종은 이 외딴 곳에서 소수의 시종들과 함께 쓸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는 청령포의 소나무 숲에서 매일 한양 쪽을 바라보며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자규야 울지 마라. 내 울음에 내 애간장이 녹는구나. 귀촉도 슬픈 밤에 두견이 울면 나도 운다. 자규와 두견은 모두 두견새를 뜻하는 말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두견새는 나라를 잃은 왕의 넋이 변한 새로 밤마다 피를 토하며 운다고 합니다. 단종은 자신의 처지를 이 슬픈 새에 빗대었던 것입니다.
그해 여름 큰 홍수가 나서 청룡포가 물에 잠겼습니다. 단종은 영월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시는 더 삼엄해졌고 외부와의 연락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같은 해 가을 또 한 번의 복위 시도가 있었습니다. 금성대군을 중심으로 한 단종 복위 운동이 발각된 것입니다. 금성대군은 세종의 6째 아들로 단종의 삼촌이었습니다. 같은 삼촌이면서도 형 수양대군과는 다른 길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도 역시 실패로 끝났고 금성대군은 사사되었습니다. 세조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신하들이 단종의 처형을 건의했고 세조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24일 세조는 사약을 내렸습니다. 영월에 도착한 사약 사발 앞에서 단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7해의 짧은 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단종은 사약을 마셨지만 쉬이 숨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관리가 활시 위로 목을 졸라 숨을 거두게 했다는 참혹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조는 단종의 시신을 영월 앞강에 버리라고 명했습니다. 누구든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단 한 사람이 시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월호장 어뭉도. 관아의 하급 관리에 불과했지만 그는 차마 왕의 시신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뭉도는 삼족이 멸해질 것을 각오하고 한밤중에 몰래 시신을 수습하여 근처 산에 매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위치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비참한 최후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이 단종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었습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조선에서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세조와 그 후대 왕들은 단종의 존재를 역사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노상운이라는 강등된 칭호만이 실록 한 구석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기억은 달랐습니다. 영월 사람들은 대대로 단종의 무덤이 있는 산을 지켰고 유생들 사이에서는 사육신의 충절이 은밀하게 전해졌습니다. 권력은 역사를 고쳤을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까지 고쳤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2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 숙종은 조선의 21번째 왕으로 왕실의 정통성 회복에 깊은 관심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숙종은 단종의 복위를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일부 신하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숙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200년 전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후대 왕의 도리이다. 노상운이라는 강등된 칭호는 폐지되었고 단종이라는 묘호가 올려졌습니다. 죽은 지 241년 만에 다시 왕의 이름을 되찾은 것입니다. 어뭉도가 몰래 묻었던 무덤은 장릉이라는 왕릉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사육신을 비롯하여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들도 모두 복권되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시신을 거두었던 어뭉도에게도 뒤늦게 관직이 추중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200년 넘게 숨어 살아야 했지만 마침내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영월에는 장릉과 청룡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일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4월이면 단종문화제가 열려 그의 넋을 기리고 있으며 수많은 방문객들이 어린 왕의 슬픈 역사를 되새기며 장릉을 찾고 있습니다. 단종의 일생은 권력 앞에 무너진 한 소년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지키려 한 충신들의 의리와 용기를 보여준 역사이기도 합니다. 김종서의 충심, 사육신의 절개, 어뭉도의 의로움. 이들이 있었기에 단종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2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서야 역사가 그에게 정의를 돌려주었다는 사실은 진실은 결코 영원히 묻힐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